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역사 스캔들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승부심을 부렸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인위적으로 골을 모은 게 아닌 수술한 거. 네, 아시다시피 제가 2주 전에 10월 13일 금요일에 가슴 성형을 했고, 예,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채팅창에 수많은 분들의 가슴 성형 질문을 받아요. 뭐 왜 했냐, 뭐 전에도 괜찮았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수술이었고, 저는 되게 지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딱 2주 됐는데,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물론 촉감은 좀 땅땅한 면이 있지만, 아무튼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울 볼 때마다 행복해요, 그냥. 제 얼굴만한 게, 얼굴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지금. 지금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제가 안에 속옷을 안 입어서. 자, 아무튼 이런 가슴 성형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받고 쪽지를 받고 하도 물어보시니까 아예 이렇게 컨텐츠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가슴 성형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가슴 성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보형물은 도대체 어떤 변천사가 있었을까? 뭐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여자들은 큰 가슴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남자들도 여자들의 가슴에 열광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남자분들이 저는 작은 가슴 좋아합니다, 아담한 거 좋아해요 하면서도 가슴 큰 여자가 이렇게 막 엄청 노출있는 의상을 입고 지나가면 나는 가슴 작은 여자 좋아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가고 본능에 약간 충실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가슴 파이고 야한 썸네일 있으면 클릭하게 되고 막, 아무튼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가슴 큰 여자를 남자가 좋아한다고 해서 속물인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그냥 여자들의 승부심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옛날부터 과거에도 있어 왔던 거고, 큰 가슴에 대한 여성의 열망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중학교 때는 이런 뽕브라 같은 게 좀 별로 없었어요. 뽕이라는 게 없어서 그때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쫄티 입으면 좀 서로 가슴 더 커 보이기 위해서 휴지를 감아가지고 넣기도 했고, 제 친구는 양말을 넣기도 했어요. 뽕 같은 거 생기기 전에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무슨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도 쫄티를 입고 가가지고 이제 ENC 뭐 이런 쫄티였는데 휴지를 막 감아서 넣어놨는데, 열심히 피구를 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 그 무슨 티셔츠 밑으로 휴지가 쑥 빠지는 거야. 그래서 한쪽 가슴이 좀 작아졌어. 그래서 옆에서 누나 이게 뭐예요? 막 이랬는데, 내가 화장실 가려고 휴지를 감아놨던 게 왜 주머니에서 빠졌지? 막 이러면서 막 쪽팔려서 막 화장실로 막 달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저도 큰 가슴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았나, 내 스스로의 그런 굴욕감 뭐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외국에서도 역시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외국에서 이제 여자들이 이런 초창기에 수많은 브래지어가 이제 개발이 됐고, 뭐 인체공학적인 브래지어, 뭐 탄두 브래지어라고 좀 뾰족하게 만든 브래지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브래지어가 생겼고, 그 안에 넣는 이제 뽕 같은 것도 생겼고, 이렇게 코르셋처럼 가슴골을 모으는 브래지어도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브래지어를 벗었을 때도 원래 큰 가슴을 얻길 원했죠. 가슴 자체가 커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인위적인 모음에서, 영혼을 모으는 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가슴 사이즈 확대, 이런 보형물 삽입을 한 것에 대한 역사를 제가 알아봤어요. 언제가 최초인지. 바로 1895년. 아주 꽤 옛날이죠. 1895년? 여러분, 1895년이면 언제입니까? 1800년 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예요. 거의 이제 구한말, 조선시대 말기. 1895년에 사용됐어요. 그 최초의 가슴 보형물 삽입은 독일인 외과의사 빈센트 체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그 최초의 보형물은 바로 어떠한 그 여자분이 자신의 엉덩이에서 자라고 있었던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됐대요. 엉덩이에서 지방종이 딱딱하게 이렇게 각화돼가지고 굳는 그런 걸 제거했는데, 그 의사가 이거 어차피 너의 지방이니까 한번 요거를 가슴에 넣어서 가슴 성형을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 여자 환자도 오케이 해가지고 그 지방종을 가슴에 넣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최초의 가슴 성형이래요. 하지만 지방종을 가슴에 넣었더니 이것이 일시적으로, 가슴이 사실 심장에 가깝고 뜨겁잖아요. 지금도 저도 좀 평상시보다 가슴이 좀 뜨겁거든요. 수술한 지 2주밖에 안 돼서. 그래서 약간 몸살기도 오고 그래요. 너무 피곤하면.
근데 이제 가슴에 넣는 순간 이게 가슴이 액화돼 버린 거야. 그 지방종이 액화되고 그 지방종에 있었던 약간 핵 같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딱딱해져가지고 결국에는 첫 실험은 실패. 첫 수술은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예로 이제 가슴을 키우기 위한 어떤 예가 있었냐면 그 전에 1889년 오스트리아의 로버트 저슨이라는 의사는 가슴에다가 파라핀을 주입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요즘에는 필러라는 것이 성행하는데 예전에는 필러가 있기 전에 파라핀을 주입했습니다. 파라핀은 양초의 원료죠. 그 양초의 원료를 코에 넣어가지고 코도 세우고 파라핀으로 코도 세우고 파라핀으로 뭐 이렇게 가슴도 세우고 파라핀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얼굴에 필러처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파라핀? 그러면 뜨거운 곳에 가면 안 돼. 가슴에다 파라핀을 막 넣었어. 근데 이제 막 벽난로나 막 뜨거운 데 가서 가슴에 있는 파라핀이 녹아. 자, 이런 식으로 파라핀을 주입했던, 양초의 재료를 주입했던 그 의사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파라핀 필러는 20세기 초에도 꽤 유행을 했었는데 엄청난 부작용, 괴사, 막 염증, 엄청난 부작용으로 지금은 1960년대 이후로 전면 금지된, 인체에 파라핀을 절대 주입할 수 없다라고 금지된 거고, 파라핀을 가슴에 넣는 것도 역시나 가슴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초가 딱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굳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도 실험은 계속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실험을 보면은요, 보형물을 진짜 어떤 걸 넣냐면 거의 뭐랄까 엽기적이고 공포특급이야. 무슨 프랑켄슈타인 무슨 실험급이랄까? 뭐를 넣냐면요, 이건 제가 논문에서 다 찾아본 겁니다. 야구용 볼을 넣고요. 이게 다 한 번씩 실험을 해봤던 거예요. 의사가 이제 환자의 동의하에 야구용 볼을 넣었고 유리구슬을 넣었고 가슴에, 그러니까 그냥 촉감 부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관으로만 그냥 이렇게 커 보이고 싶었던 거죠. 고무를 넣었고요. 상아를 넣었고요. 상아를 깎아서,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이렇게 반구형으로 깎아서, 나무 조각, 땅콩기름, 꿀, 이제 뭔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팩 같은 걸 만드는데 그 안에 꿀을 넣은 거죠. 염소젓, 그러니까 염소젓을 치즈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넣기도 했대요. 소의 연골, 소 연골 그거 도가니, 뭔지 알겠어. 소 연골 그 말랑말랑한 도가니탕에 그 도가니, 그것도 넣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웃겼어. 양털. 우리 베개 쓸 때 양털 같은 거 들어있는 양털 베개 있잖아요. 그런 거, 오리털, 양털 같은 그런 양털을 넣기도 했었고, 구타페차 열매. 구타페차는 껍데기가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열매인데 그 열매를 사용하기도 했고, 폴리에틸렌 조각, 비닐봉지 같은 거. 그리고 폴리비닐 알코올이라고 해가지고 스펀지 형태의 그런 화학 제품인데 그건 나중에 발암물질로 밝혀져서 사용하지 않았고, 폴리에틸렌 테이프로 백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말랑말랑한 걸 주입해서 넣기도 했고, 뭐 폴리에스테로 테프론 소재, 약간 옷감 같은 거, 뭐 이런 다양한 어이없는 엽기적인 소재를 방구 형태로 만들었다가 모두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써서까지 가슴을 키우려고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은 남자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자들은 이런 미에 대한 열망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픔을 겪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전족, 옆에 뭐 옆집에 아이는 발이 뭐 10cm라더라, 막 이러면서 너는 9cm까지 도전해봐라, 막 너 무슨 여자애가 발이 어떻게 15cm가 될 수가 있니? 더 줄여라, 막 이런 식으로 더 작은 발, 귀여운 발을 만들기 위해서 발을 한번 접고 발가락이 다 뜯어지고 그러한 고통을 겪어서 아주 아기 때부터 발을 접어서 한 4~5살에 시작된대요. 유치원 가기 전에. 그래서 작은 발을 만드는 전족의 풍습도 그런 아름다움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가져오는 풍습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양에는 코르셋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가느다란 허리가 유행을 했고, 그 가느다란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등뼈를 막 휘저을 정도로 그 코르셋을 압박을 해서 진짜 거의 그 모래시계급으로 허리를 얇게 만들어서요. 비비안 리 허리가 19인치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여자애들이 말랐다고 해도 허리가 25인치
26인치 정도도 마른 거고 24인치면 진짜 마른 건데 19인치면은 그 안에 장기나 그 안에 있는 위나 여기 들어갈 장기 자체도 좁아져야지 19인치가 가능해요. 옛날에는 17인치, 18인치, 19인치가 흔했다고 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도 그렇게 17인치라는 소문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심지어는 호흡곤란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막 이런 식으로 내부 장기가 파열돼서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코르셋 때문에. 아무튼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가슴 성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제 가슴에도 들어와 있는 거랑 비슷한 종류인 실리콘의 발명입니다. 실리콘을 발명했기 때문에 가슴 성형도 가능해진 것이죠. 이 실리콘이라는 것은 원래 그 유리를 생산할 때 만드는 부산물인 실리콘인 원소로부터 만든 걸로 신축성이 있고 매우 튼튼하고 다른 물질과 이렇게 화학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은 안정적인 그러한 물체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사람 몸의 인체에 들어와도 그렇게 유해한 성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리콘이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많이 사용해서 실리콘 산업이 엄청 발달하게 됩니다. 이제 실리콘밸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반도체 산업에도 실리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이 실리콘을 어디다 썼냐면 그 미 해군 관계자들이 그런 비행기 엔진 열을 이렇게 차단하는데 되게 그걸 많이 사용을 했고, 기계에 바르는 윤활제로 실리콘을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제로 실리콘젤을 많이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실리콘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코닝 글래스웍스라는 코닝이라는 사람이고, 이 코닝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이렇게 합작을 해서 다우코닝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우코닝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군수물품 만들 때는 엄청 돈을 벌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 실리콘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실리콘 신발 깔창, 그리고 실리콘 튜브,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광택제, 페인트, 접착제, 뭐 여러 가지. 실리콘 접착제 아시죠? 우리 그 건축 용도에 많이 쓰는 실리콘 그거 쏘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실리콘의 용도는 의료용이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우리 의료용 여기 이렇게 관 넣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가슴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모인 피를 빼는 피주머니에 이렇게 관을 넣을 때도 그것도 실리콘 관이거든요. 카데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스텐트라고 해가지고, 스텐트는, 제가 사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동맥경화가 심한 사람이 그거 스텐트를 넣으면 그게 그물처럼 생겨서 그게 쫙 펴져서 동맥을 넓히게 하는, 뭐 그런 의료용으로 실리콘을 되게 많이 씁니다. 제약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실리콘을 처음으로 가슴에 넣은 나라는 누구냐면, 실리콘팩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실리콘을 가슴에 넣었대요. 야매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일본에서 주둔하게 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포탄 터뜨리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규제하면서. 그때 미군이 사용했던 실리콘 드럼이 있었는데, 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드럼인데, 이 실리콘 드럼이 요코하마 항구에서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이 드럼을 도대체 누가 어디다 쓰는 거야? 이 실리콘 드럼이 되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 실리콘 드럼을 훔쳐가서 그거를 이렇게 가슴 모양으로 깎은 다음에 그것을 가슴에 넣었던 거예요. 가슴에 넣는 수술을 야매로 한 거야. 그런 일본 창녀들이, 일본의 그런 약간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큰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야매 수술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 실리콘 드럼은 이제 수술 방법도 좀 약간 그때 당시 비위생적이었고, 그래서 몸함을 돌아다니면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 그 실리콘 드럼은 의료용이 아니라 공업용으로 만든 드럼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 실리콘으로 보형물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왜 생각하게 됐냐면, 발명하게 된 계기가 휴스턴의 세인트 조셉 병원의 성형외과 의사인 토머스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따뜻한 그런 혈액주머니 있죠. 혈액주머니도 실리콘으로 만들겠대요. 혈액주머니로 이렇게 혈액주머니가 담긴 실리콘 주머니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었는데, 혈액도 따뜻하고 이 주머니 자체도 되게 말랑말랑하고 되게 느낌이 괜찮은데, 가슴 같은 느낌인데, 여성의 젖가슴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이걸로 보형물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때 딱 번뜩 이제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이 크로닌이 야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리콘 보형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닌과 절친했던 레지던트인 프랑크 게로라는 사람이 크로닌과 게로가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실리콘 보형물을 최초로 만들게 돼요. 이것이 바로 1세대 실리콘 보형물입니다. 1세대 실리콘백. 컬러가 하나는 반투명이고 하나는 투명이죠. 이거는 투명한 실리콘백은 스무스형이라고 해요. 겉에가 이렇게 투명하게 말랑말랑한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만져봤을 때 촉감은 스무스형이 좋습니다. 이 옆에 실리콘백은 이거는 이제 텍스처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겉에 질감을 살짝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서 가슴의 자리를 잘 잡게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텍스처형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1세대라서 지금은 팔지 않는 옛날 실리콘백이에요. 근데 이왕 나온 김에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런 스무스형은 겉에가 워낙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내 가슴 안에서 자리를 못 잡고 약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미끄덩미끄덩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수술을 한 뒤에 마사지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이제 지금도 저도 좀 세게 만지면 아프거든요. 그런 와중에 마사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그때 고통을 호소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사지 없이도 이제 자리 잡기 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겉에 까칠까칠한 살짝 피부결 같은 걸 만들어서 요런 텍스처, 요런 식의 이거를 확대한 건데 텍스처 스타일의 모양을 만들어서 가슴을 잘 안 움직이게 만든 게 이제 텍스처형이죠. 요것은 그냥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는 마치 스무스형은 피막이 많이 생겨가지고 구형구축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홍보하고 텍스처형은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스무스형도 이렇게 그 고이는 피를 많이 잘 빼주고 마사지를 잘 해주면은 구형구축이 사실 생기지도 않고 꼭 텍스처형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안 생기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요 1세대 실리콘백을 발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가 이제 1960년대 수준인데 이때 이제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 최초의 수술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최초의 수술은 이 실리콘백을 만든 다음에 크로닌과 이제 크로닌과 게로가 이거를 사람한테 하기 전에 일단은 이게 임상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개한테 가슴 성형 수술을 시켜줬대요. 그 에스메랄다라는 암캐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여자개였다고 합니다. 암놈이었다고 하는데 그 여자 개한테 이제 이렇게 수술을 시켰는데 수술 뒤에도 회복이 되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괜찮다. 수술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개가 이제 에스메랄다는 새롭게 변한 큰 가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이제 걔가 물어 뜯어버렸대요. 실리콘을. 뭐야 이거는 불편해.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걔한테 한 건 성공을 했으니까 사람한테 한번 수술을 해보자 라고 이제 지원자를 막 물색하고 있었어요. 이 실리콘백을 넣을 사람이 없을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 1962년에 바로 이 여자분이 최초의 실리콘 보형물 수술을 받게 됩니다. 티미 진 린지라는 여자분인데요. 역사적인 사람이죠. 거의 그 최초의 실리콘 보형물 수술자. 아직도 살아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티미 진 린지가 좀 되게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하고 집이 되게 가난해서 15살에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집을 나와서 주유소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와 이제 6자녀를 두고 잘 살았지만 남편이 게으르고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결혼 12년 차에 헤어지고 두 번째 남자는 철제 공장을 다닌 남자였는데 그 남자와 격정적인 사랑에 빠지지만 그 남자가 엄청난 바람둥이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남자와 사랑을 할 때 이 티미 진 린지가 엄청나게 큰 문신을 하게 되는데 그 문신을 하필 가슴에다가 새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 만났던 남자 이름이 프레드인데 한쪽에는 프레드라고 이름을 쓰고 빨간 장미를 그리고 한쪽에는 본인의 이름 린지라고 새기고 빨간 또 장미를 새기는 그러한 이제 가슴에 성형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프레드가 엄청난 바람둥이라서 참지 못하고 결국엔 프레드랑 또 헤어져요. 그래서 프레드랑 헤어졌기 때문에 이 가슴에 새긴 문신 이거 보고 싶지도 않다 해서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갔고 그때 찾아간 병원에서 바로 게로를 만나게 됩니다.
게로가 이 문신을 보고 한숨을 쉬면서 이 박피 수술을 할 때, 그럼 어차피 가슴에 이 문신을 제거하는 박피 수술을 할 때 가슴 사이즈도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떠냐, 우리가 새로 개발한 실리콘백이 있는데 한번 실험을 해보겠느냐, 테스트로 가슴 성형을 해보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받습니다. 티미진 린지는 그때 당시에 2명의 남자에게 대여서 인생에 거의 이제 막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 문신을 지우려는 마음에 간 거였는데 가슴 사이즈까지 커진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하고 싶었대요. 그때 당시 여자는 그냥 잘 살고 싶지도 않고 뭐 삶의 의욕이 없었는데 그래 한번 내 몸을 바꿔볼까? 그런 마음에 수술에 동의하게 됐고 최초의 수술을 하게 되고 최초의 수술인데 성공하게 된 여자입니다. 그 뒤로도 큰 부작용이 없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 뭐 티미진 린지 막 이모 사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 여자가 성공했기 때문에 줄줄이 수술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여자 이 린지가 뭐 이제 회고록을 보면 다 기분이 좋은데 당시에 일했던 회사에선 잘렸다. 왜냐면 회사에서 자기가 완벽한 55 사이즈 몸매의 그런 모델로 일하고 있었는데 가슴이 커지는 바람에 블라우스가 맞지 않아 다른 식으로 직장을 옮겼지만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주게 됐고 나는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도 난 수술을 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실리콘백의 첫 실험이 성공하고 나니까 그 뒤로 엄청나게 다우코닝사에서 실리콘백을 만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실리콘백 유방보형물 셀라스틱 젤이라는 이 보형물로 1세대 실리콘 젤로 엄청나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요. 1963년부터 그리고 1985년까지 매년 10만 명의 여성들이 유방 확대 수술을 했고 그리고 5만 리터의 실리콘 젤이 쓰였으며 1992년까지 200만 명이 보형물을 지니게 됐고 그 수입은 4억 5천만 약 우리나라 돈으로 4,500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해요. 엄청난 획기적인 발명물이었고 다우코닝사가 돈을 엄청 번 거죠. 그치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FDA에서 문제를 삼았어요. 이 실리콘 수술을 한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추적 조사를 한 끝에 갑자기 피곤해지고 피로해지고 갑자기 염증이 생긴다던가 관절염이 생긴다던가 뭐 낭창이라 그래가지고 몸에 이렇게 홍반이 생기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FDA 그런 승인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의학 승인받는 그쪽에서 이제 검사를 해본 결과 이 실리콘이 몸의 면역체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몸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끼친다. 그래서 1992년부로 저 1세대 첫 번째 실리콘 보형물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다우코닝사에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소송에 이제 휘말리게 돼요. 뭐야, 그럼 내 가슴에는 실리콘이 안 좋았던 거야? 마치 발암물질처럼 이제 취급받게 됐고 엄청난 소송이 들어오고 나도 아프다. 이것은 마치 최근에 그 여성 생리대 발암물질 그것 때문에 나 그래서 생리통이 심해졌던 것 같아. 생리양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진짜 불임이 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했던 것처럼 수많은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우코닝사는 파산하게 됩니다. 그 뒤로 억울하다고 수많은 뭐 논문을 내고 억울하다고 해서 사실상 실리콘이 그렇게 유해한 증거물은 결국 나오지 않았대요. 그게 웃긴 게 그 FDA 승인 그런 문제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담당을 맡은 그런 의사가 소아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소아과적인 그런 접근이었다면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찌됐든 1세대 실리콘은 1992년도로 전면 금지됐어요. 그런데 이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수술비가 일단 비싸고 몸 안에 실리콘을 이렇게 보형물을 넣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큰 수술이기 때문에 결국에 실제로 그때 당시 되게 많이 일어났던 수술이 바로 뭐였냐면 주사기로 직접 실리콘을 주입하는 수술을 엄청 많이 받았대요. 그때 이제 1960년대, 70년대부터 유흥업계 여성들이 엄청나게 상당 부분 실리콘을 주입하는 수술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1964년 약간 스트립 댄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댄서들을 토플리스 댄서라고 그래요. 상체를 벗고 춤을 추는 사람. 뭐 봉춤이라던가 여러 가지 춤을 상체를 벗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곳은 가끔 성인 나이트에서도 볼 수 있죠. 근데 이 캐럴 도더라는 이런 댄서가 44회나 실리콘 주입을 했고 그녀의 가슴이 엄청나게 커서 거의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트윈픽스
새로운 2개의 봉우리 뭐 이런 식의 소문을 내게 되고 이 캐롤 도다가 엄청나게 스트릿 댄서로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 이런 댄서들은 거의 이렇게 실리콘 주입을 하게 되고 많은 여자들이 너도 나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매 그런 성형하게 되고 의사가 실리콘 주사를 놔야 되는데 미용사들이 가슴에 실리콘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술하기가 너무 편한 거야. 마치 필러 수술처럼 이게 바늘에다가 실리콘 넣고 여기가 볼륨이 좀 부족하네 그럼 여기다 넣고 여기가 좀 부족하네 여기다 넣고 여기다 조금 마치 필러 넣는 식으로. 그렇지만 캐럴 도다는 일단은 부작용이 없었대요. 그렇지만 또 많은 여자들이 그 실리콘이 그 안에서 염증을 일어나고 괴사를 하게 되고 문제는 실리콘이 온몸을 혈액을 타고 돌고 돌다가 뇌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뇌출혈? 뇌가 그 실리콘 덩어리가 뇌로 들어가는 그 혈관을 막아서 뇌가 막혀 사망하거나 폐로 가는 기도 쪽이 막혀가지고 사망하거나 혈액을 막아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생겼고 뭐 간염, 괴사, 뭐 가슴 절단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실리콘 주사는 규제하게 되고 실리콘 주사는 그 뒤로 전면 금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막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세대 보형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뭐였냐면 이런 그 실리콘 젤이 파열되게 되는 문제가 이제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만들게 된 그 보형물은 바로 뭐냐면 폴리우레탄 폼으로 만든 보형물인데 폴리우레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폴리우레탄 스펀지. 보형물 겉에다가 스펀지를 한번 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보형물은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만지면은 보형물 안에다가 겉에 옷을 살짝 입힌 느낌? 근데 이게 구형 구축은 적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겉에 이런 이제 현미경으로 본 모습인데 이런 식의 복잡한 폴리우레탄 망이 겉에 있기 때문에 내 원래 있는 몸과 하나가 된대요. 그 안에 피와 함께 같이 엉겨 붙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구형 구축을 좀 예방할 수가 있대. 우리나라도 이번에 좀 들어와서 이걸로 수술하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유럽은 아직도 이걸 쓰고 있고. 근데 딱 봤을 때는 아니 이걸 가슴에 어떻게 넣어 그러는데 구형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폴리우레탄 폼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초창기에는 정말 이러한 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 나온 김에 1세대 실리콘 문제도 있었지만 최근에 2011년에 프랑스 보형물 사건도 크게 일어나게 되죠. 바로 PIP 보형물이라는 큰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PIP라는 회사에서 만든 보형물이 이 안에 있는 이 실리콘 젤에 엄청난 발암물질이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그 폴리 임플란트 프로테스라는 이런 보형물인데 여기 72세의 장클로드 마스는 사기 상해 혐의로 지금 처벌받고 있고요. 이게 의료용이 아니라 공업용 실리콘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파열도 그리고 다른 그 보형물보다 파열도 3배 이상이나 훨씬 더 많다 그러고 지금까지 25만여 명이 이 보형물로 수술을 받았고 남미나 뭐 유럽 쪽에도 엄청나게 수술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PIP 보형물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FDA 승인을 받은 보형물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PIP 보형물은 지금 없다고 해요. 자, 어찌됐든 가슴 성형의 역사는 이렇게 1800년대부터 있어 왔고 그 실리콘 보형물이 계속 발달을 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1세대 보형물이 1992년에 전면 금지됐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식염수 보형물을 넣게 되죠. 근데 식염수 보형물은 파열이 돼도 식염수기 때문에 몸에 자연스럽게 흡수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식염수는 몸에 이제 혈액과 거의 비슷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링게로 만든 게 식염수잖아요. 근데 문제는 식염수 보형물은 파열이 잘 된다는 거, 잘 샌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식염수 보형물은 되냐면 이제 그냥 식염수 백을 넣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그만 팩을 넣고 그 다음에 선으로 식염수를 넣어요. 쭉쭉쭉쭉. 그럼 넣은 다음에 그걸 잠그는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잠그는 장치가 나중에 열리기도 하고 새거나 촉감이 너무 물주머니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좀 인위적인 좀 약간 너무 말랑거리는 촉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실리콘백을 넣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년 이후에 FDA 승인 이후로 이제 결국엔 실리콘이 풀렸어요. 풀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실리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지금 제가 가슴에 나온 코젤인 거죠. 근데 코젤은 뭐냐면 이렇게 잘라도 그냥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 실리콘이 뭉쳐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실리콘이 파열되면 실리콘이 몸에 막 혈액을 따고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몸에 제거하는 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코젤은 만약에 파열이 되더라도 그냥 그 안에 가만히 있는 거야. 뭉쳐있는 그러한 실리콘이기 때문에 실리콘 종류로 만든 거지만 코이시브 젤이라고 해서 일명 코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뭉쳐있어요. 그래서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 가장 안전한 보형물이라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90% 이상은 이 코젤로 수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뭐 이런 식의 보형물의 역사가 가장 가슴 성형의 역사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절개의 방법. 자, 절개의 방법은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수없이 들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겨드랑이 절개와 유륜 절개와 유방하 절개, 밑선 절개가 있어요. 저는 밑선 절개를 했습니다. 전 겨드랑이 흉터 남는 걸 원치 않았고 제가 좀 살이 되게 잘 아무는 성격이거든요. 이렇게 좀 손에 뭐만 조금 다쳐도 2, 3mm만 되게 잘 아물어요. 성형에 특화된 몸. 그래서 제 밑선도 잘 아물 것이라고 믿었고, 제가 수술한 그 병원 선생님이 이제 되게 안쪽으로 잘 꼬매서 수술 자국이 되게 안 남게 잘 꼬매는 분이라서 요즘에는 그래서 안쪽에서 꼬매고 녹눈실로 하고 실밥을 뽑을 필요도 없고 여기에 그냥 본드를 붙여놨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선이 이 정도 이렇게 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나중에는 흐려지는 거죠. 그리고 가슴이 커지면 여기가 좀 접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보여요, 흉터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밑선으로 했고, 요즘에 밑선으로 많이 하는 추세예요. 유륜 절개는 이 유륜에 어쨌든 그런 불구스러운 부분에 흉터가 있기 때문에 제일 티가 나지 않고 가슴을 빼게 이렇게 딱 넣는데, 문제는 유륜이 작은 사람일 경우에는 큰 보형물을 넣을 수가 없어요. 유륜이 어느 정도 넓은 사람은 큰 보형물도 넣을 수 있지만 유륜이 작으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 단점은 유륜 절개를 했을 경우 이게 가슴이 커지면서 여기에 있는 그 꼬맨 자국이 조금 퍼지겠죠. 예, 지금 제가 딱 느껴지는 느낌인데 이게 가슴이 커지면 이 부분, 유륜 부분이 되게 당겨져요. 가슴 자체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감각 부분. 유륜 절개를 한 부분 중에서 일부,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부가 감각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감각인지 아시죠? 여기 유륜과 유두 감각이 회복되지 않는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유륜 절개, 흉터 보이는 거 싫다 유륜 절개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겨드랑이 절개는 지금은 밑선 절개를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겨드랑이 절개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겨드랑이 절개를 할 경우에는 이 겨드랑이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길 자체가 쫙 상처로 있기 때문에 좀 통증이 좀 심한 편이고, 유륜 절개와 이런 밑선 절개보다는 겨드랑이 절개가 통증이 좀 길게 가고 회복도 오래 걸리고요. 겨드랑이를 쨌기 때문에 가슴 수술을 하고 나면 여러분 혼자 못 일어나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이면 아프기도 하고 힘도 안 들어가고 이 묵직한 게 눌려있는 그 기분 때문에 혼자 못 일어나고 혼자 못 누워요. 누웠다 일어났다. 지금은 잘하지만 수술 직후에 한 3, 4일 동안 저도 혼자 못했어요. 그렇다면 혼자 일어날 때 팔을 지탱해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겨드랑이 절개하면 팔 재탱도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겨드랑이 절개를 수술하신 분이 정말 화장실에서 뒤에 엉덩이도 못 닦으셨다고, 이 겨드랑이 절개를 하신 분들은 진짜 고통에 10일 정도 고통을 겪었다, 그런 예가 많아요. 근데 지금도 밑선이 잘 안 무지 않을까봐 겨드랑이 절개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절개 방법은 지금도 3개 다 행해집니다. 그 중에 유방하 절개를 요즘은 제일 많이 이렇게 병원에서도 전해주고 선호하는 추세고요. 이거 말고도 특이한 수술로는 배꼽으로 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근데 배꼽으로 하는 수술은 실리콘 이런 코젤 같은 걸 넣을 수 없고 무조건 식염수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배꼽을 통해서 이제 내시경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복강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조그맣게 구멍 내서.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구멍을 내서 그 식염수 백을 조그맣게 이제 만들어서 여기다 안착을 시키고 또 여기다 안착을 시켜요. 그 다음에 선을 이용해서 식염수를 이제 배꼽을 이용해서 식염수를 쫙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쭈그러져 있는 튜브를 가슴에 넣고 거기다 식염수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꼽으로 하는 수술은 식염수 백밖에 안 되는데 식염수 백은 터져도 몸에 해롭지 않지만 셀 수 있다라는 거. 식염수 백 자체가 좀 셀 수 있다라는 단점.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보형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바로 하이드로겔 그런 보형물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보형물의 역사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보형물의 정말 다양화, 수술 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가슴을 막 뒤집고서 넣기도 했고 되게 수술을 많이 째고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최소한 조금만 째서 약간 깔때기 모양으로 된 거가 있대요. 그래서 그 깔때기 모양을 통해서 그걸 넣고 최대한 그 절개를 적게 하고 사람이 손으로 막 예전엔 막 쑤셔 넣었는데 옛날에는 이 깔때기 모양으로 슉 넣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그 출혈을 적게 하는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좀 통증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통증이 제일 걱정이 됐습니다. 수술할 때. 주변에 진짜 막 지옥이다. 언니 지옥이에요. 웰컴 투 헬 막 이러고 막 그냥 한 일주일 죽었다 생각하세요. 뭐 통증 부분은 막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야 나는 무통 맞을 거라서 무통 맞으면 안 아플 거야. 무통 맞아도 아파요. 울면서 잤어요. 막 이래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제가 이제 홍보도 해드리기로 했고 워낙 더 신경을 써주셨는지 저는 수술한 당일은 진짜 안 아팠어요. 마취가 덜 깬 건지 무통발인지 그래서 병실에서도 방송할 정도 괜찮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지옥이 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몸이 땡땡땡 붓고 일어나는데 누가 내 가슴에 돌덩이를 얹어놓고 화끈 심장이 뛸 때마다 화끈 아프고 그냥 아파. 아 이거구나. 막 미쳐 날뛰기 정도로 아프진 않지만 통증 정도 1에서 10이면 한 7 정도? 이튿날 아침에 제일 아팠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저 무통 없으면 집에서 죽을 것 같은데 이래서 저 무통 달고 갔어요. 집에 무통 달고 가서 3일째까지 무통을 차고 있었는데 3일째까지 3, 4일, 4일 정도까지 불편했고 5일째부터는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점점점 나아지고. 자 아무튼 제가 실제로 가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궁금한 것에 대한 가슴 성형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가슴 성형 역사를 한 김에 그러면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가슴 성형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구연구축입니다. 구연구축은 가슴에 넣었을 때 가슴의 면역체계에서 지나친 방어 반응으로 이 체내 보형물 안에 피막이 두껍게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 너 뭐야 웬 보형물이야 너 여기 없었잖아 막 이러면서 막 막이 형성돼서 그 막 자체가 쫀쫀하게 막이 두껍게 형성되니까 촉감이 안 좋아지고 가슴 모양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일단 가슴이 딱딱해진다는 거. 촉감이 너무 안 좋아지고 심하면 통증까지 발생해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그러한 단점. 그래서 구연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창기에 가슴 수술 이후에 그런 피가 출혈이 있다면 그 피를 좀 빼주는, 저는 피주머니 사용을 권장하거든요. 웬만하면 피주머니 하시라고. 막 피주머니 안 하는 수술이 더 좋은 수술이다 이렇게 좀 홍보하는데 그거는 의사의 그러한 실력만 믿고 피주머니를 안 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이 절개를 정말 최소 절개를 해가지고 출혈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나중에 내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변수가 있잖아요. 내 체온이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또 피가 스물스물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틀 정도까지는 수술한 이틀까지는 피주머니를 차는 게, 왜냐면 저는 찼는데 거의 요만큼 그 피주머니가 다 찰 정도로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게 만약에 내 몸에 고여 있었으면은 엄청 피막을 형성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피주머니 차본 결과. 그래서 이제 이런 구연구축의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형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은 이제 짝짝이로 수술된다던가, 아까 말한 피막 때문에 모양이 너무 티나게 보인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큰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이 리플링 현상이라고 해서 여기가 막 이렇게 우글우글우글 쭈글쭈글쭈글 되기도 하고 가슴 모양이 좀 안 예쁘게 되는 거, 이런 게 다양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작용은 터지는 거죠. 요즘에는 뭐 2톤 트럭이 지나가도 터지지 않는다고 해요. 뭐 칼로 찔리지 않는 이상 안 터진다고. 근데 예전에는 실리콘 보형물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열되면 형태가 변형되는 문제도 있고, 식염수 보형물은 이게 터지면 물이잖아요. 그래서 짝가슴이 돼서 예전에 그 실리콘 보형물이 FDA 승인을 못 받고 이제 판매 정지 시기에 식염수로밖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92년도까지는. 그래서 92년도 이후에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식염수로밖에 수술을 못 받은 분들은 식염수가 한쪽이 새어나가지고 짝가슴이 돼서 요즘에 재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형물 파열이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여성의 가슴이 커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은 결국 가슴 성형까지 이어졌고,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슴 성형은 성형 중에서 몇 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술을 해서 알아보게 됐는데, 저는 쌍수가 1위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간단하고 너도 나도 하는 게 쌍수니까, 속눈썹이 찔러서 속눈썹이 찔러서 수술했다, 나 안검하수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핑계로 할 수 있는 게 쌍수잖아요. 가슴이 1위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지금 가슴 수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균 A컵이었는데 지금은 평균 B에서 B뿔로 올라갔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왕 많이 하는 가슴 성형 좀 안전하게 하시고 많이 알고 하시고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가슴 수술을 했다고 해서 가슴 성형에만 홍보대사가 되려는 건 아니에요. 한나님도 가슴 성형했으니까 안 아프대, 하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꼼꼼히 따지고 수백 번 고민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도 그건 내 선택이니까 후회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고 싶으시면 그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 세상에. 성형뿐만이 아니라 그냥 의료적인 수술, 예를 들어 맹장 수술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운 나쁘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이 고민해보시고, 내 삶의 가슴이 왜 중요한가, 이런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면은 일단 비주얼적으로는 참 자신감이 생기긴 하죠. 장단점이 있어요. 자, 아무튼 가슴 성형 역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